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일본의 교육학자 후쿠다 세이지는 공교육의 정신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교육이란 이름에 보트에 탄 아이들 중에서 단 한 아이도 물에 빠지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파악해 제대로 이끄는 것도 공교육의 책임인데요. 오늘 그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제때 진단해서 제대로 끝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아이들에 맞는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하면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점차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교육 3주체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서 이런 실천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상우님, 교직에 계시면서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기억나는 학생 있죠? 맞아요. 어떠세요? 많이 났는데 네. 제가 사실 이게 교직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교단에 서서 보잖아요. 놀라운 게 아이들이 덩어리로 보여요. 한 명 한 명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니까 비로소 한 명씩 한 명씩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어느 한 문학가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아이를 볼 때는 한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둘러싼 모든 것까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좀 더 한 단계 넘어갔어야 되는구나. 나는 그 전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건 교단에 서서 아이를 덩어리로 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경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가 기초학력을 보는 관점과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일치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우리가 얘기 학력만 잘했나요? 봐서는 그럼요. 이 기초학력 문제 학력만 봐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의 마음도 맞아요. 봐야 되고 환경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종합적인 그 진단, 종합적인 고려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패널 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태훈 실장님. 아이들을 보는 관점이라는 생각을 솔직히 굉장히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아이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 걸까?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 놓이면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서 막 뭘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는 거야, 아이한테. 그래서 막 투입을 했더니 1년 지났더니 애가 체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안 된 거죠. 이 아이의 먹을 양과 속도는 정해져 있는데 내 욕심으로 다가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2년차 때 아이를 볼 때는 조금 이제 내려놓고 아이가 다가오게끔 하는 이제 방법들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 해가 더 지나가 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요즘 제가 하는 고민은 내가 갖고 있었던 편견에서 나는 과연 벗어났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은 학교 현장에 가서 애가 왜 부진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거의 95%, 7%, 8%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원인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정 변수를 들여다보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해결해 줄 수 없는 아이가 학교에 왔는데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 없는 아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거를 실은 이 기간 동안에 나는 아니야라고 했는데 나는 역시 그 편견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이제 약간 죄책감들이 최근에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갖고 있던 편견을 깨고 이 아이가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변할 수 있고 내가 준 거에서 성장한다라는 그거를 이제 더 많이 이제 가야 되는 이런 편견과의 좀 싸움에 있는 게 좀 요즘에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학습 부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면밀히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없을까요? 아이들이 이제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과 그러니까 알아야 하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여기 스펙트럼의 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저것이군요. 그 안에. 예. 그러니까 이유 자체가 뭐 개인적인 성격, 뭐 태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실은 습관이 안 돼 있는 게 제일 커요. 습관. 예.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부진 아이들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생기는 폐해가 집에 가면 의심의 눈초리로 자녀를 아이들을 봐요. 의심하는 거죠? 예. 네. 내가 나는 널 봤는데 믿지 못해. 저렇게 습관이 안 된 아이들이 있는데 너도 혹시 그러니? 이러면서 이제 어. 근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학습 습관인데 학습 습관은 뭐 부모님이 집에서 막 책을 읽는 습관을 갖고 계신다? 아이가 자연스럽게 배우는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환경적 하나하나 티칭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게 환경적 요인이. 그렇죠. 예, 환경적 요인. 그리고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 뭐 학습 습관 결손 이런 것들이 있고 인지적인 요인으로는 선생님들께서 나 이거는 진짜 못할 것 같아라고 원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은 몇 가지로 규정할 수가 없고 개별 아이들마다 너무 다양하게 있는 거죠. 아까 김태훈 박사님께서 이제 가정 요인이 크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큰 거 맞아요. 환경적 요인. 네, 그러나 그거 말고 네. 학교 요인, 학교. 교육과정 요인, 수업 요인, 교사 요인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요인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교육과정 요인. 교육과정이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사들은 힘들죠. 네, 쭉 진도를 빼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교사는 일대 다수니까 네. 개별 지도를 못하니까 중간 수준에 맞춰서 수업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중하위권 아이들은 수업에서 배제되기에 딱 맞는 환경이죠. 이게 이제 교육과정 요인이에요. 저는 교사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는 아이들과의 관계고 아이들에 대한 기대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부 못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한국은 될놈 안 될놈은 떡잎부터 알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세계 주요국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아이들은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이 신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아이들이 맞는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하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있고 하나 의식 문제인데 한국은 이게 상위 30%를 위한 학교 같아요. 교육과정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데 캐나다 같은 데 보면 교육개혁이나 교육 비전 문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요? 하위 30% 아이들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키워줘서 격차를 줄이는 것을 교육개혁의 최대 목표로 잡아요. 그게 공교육의 본질이죠. 온타리주도 마찬가지고 엘버타주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이거 문제예요. 이것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지금 대표님께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과 장학관님이 좀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학교들, 우리 학습부진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또 좋은 결과들이 있나요? 사실은 이제 진단 문제 나왔었지만 그 진단하면서 교사의 관찰로 시작되다 보니까 아까도 단계별로 누수 현상이 많아지게 되면서 진짜 지원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못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지원 시스템으로 갖추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시절에 지원이 안 되면 이 학생들이 저는 중등에 있거든요. 중등에 오는 순간 부진 요인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누진이 너무 심화돼서.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참고 있었어요. 무르는 채로 앉아 있었는데 중학교 때는 그게 분노, 우울, 그다음에 이게 충동적인 학교 폭력 이런 걸로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는 학습부지는 이거는 뭐 어떤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주 배경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도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이주민들을 위한 그런 교육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원인들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면 이게 원인이 다양하니까 당연히 접근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교사가 1차 진단을 해야 되겠죠. 교사가? 그래서, 교사가 학교에서 이제 늘 교사가 1차 항상 교사군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있는 네. 친구들이니까 일단 교사가 1차 진단을 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세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교사들이 도움의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곳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언제든지 지원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자꾸만
교사들에게 간단한 몇 시간의 연수를 받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전형적이죠? 선생님이 뭐 정서적인 지원이라든가 뭐 심지어 난독증이라는 뭐 무슨 증이라는 것까지도 교실 내에서 지원하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시장님? 그 어떠한 노력을 한다는 것의 전제가 실은 빠르게 빠른 시간의 효과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갖고 오는 함정이 너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노력 안 해요? 아니요, 해야 하는데 그 노력의 포인트가 이제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성과를 어떻게 빨리 가시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기 시작하면은 애들이 이제 역으로 더 아프는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부진 아이들을 이렇게 쭉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요. 아이들이 환경이 바뀔 때 새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이제 중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초등학교 때 내내 내가 부진이었던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딱 됐어요. 교복도 입었어.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부진이고 싶지 않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생전 안 하던 손들어 발표를 하거나 막 선생님 눈에 막 이렇게 꼿꼿하게 앉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뭐 독려도 해주고 너무 잘하고 있다 하는데 그게 3주를 못 가는 거예요. 3주를 못 가는 이유가 아이의 원인도 있지만 아이가 그렇게 의지를 보였을 때 확 당겨줄 수, 아이가 신호를 보내는데 당겨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저희한테. 그러면 가서, 그래, 이거 했으니까 잘한다, 뭐 한다,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북돋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포인트들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정말 섬세하게 만들지 않으면, 뭐, 효율적인 거, 효과적인 거,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찍 나네. 웬 미안함이 자꾸 나오는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아이들이 참. 뭔가를 표현했을 때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지금 지원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시스템을 촘촘하게 해서 예. 모든 학생을 대상이 된다고 하면 다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단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는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그 국가 수준 학업성 지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학업성 지도 수준이라든지 추이를 봐서 국가 교육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표집으로 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원인이 뭔지 그 원인에 따라서 그 정확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오해하셨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그 진단의 내용이 지필평가니까 일제고사가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정서행동 검사도 사지선다형이에요. 그리고 기타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사지선다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필평가라고 해서 일제고사는 아니고 그걸 통해서 또 결과가 나오면 다시 다층적으로 다른 부진요인 검사를 해서 지원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실 수업에서 그 교육과정 변인 말씀하셨는데 교육과정도 오해가 있었죠. 그 자유학기제 때문에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그 직업을 잘 갖게 해서 생활하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지원하고요. 학교에서 해결하기 힘든 거 아까 난동, 난산 이런 경우에는 서울학습 도움센터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그 전담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또 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가 희망하면 학습 상담사가 와서 1년 내내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는 거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선생님이 좀 기본적으로 알아차렸으면 하는 연수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렇죠. 예, 정서행동 같은 경우는 몰라서 막 혼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알아채고 난독도 알아채고 그러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지도할 수 있는 역량까지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교장 선생님 나오셨는데 실제 학교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저희 학교에서는 3가지로 맞춤형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학습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시간을 활용해서요. 읽기 전략,
시험 전략, 또 노트 필기 전략, 암기 방법, 시험 치는 방법, 이런 학습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3학년인 경우에는 이것에 더해서 진로 코칭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을 개인별로 그렇게 맞춤식으로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방과 후에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대1로 맞춤형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제 교육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복지 프로그램으로 디딤돌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돌봄과 아울러서 읽기, 세마기 등의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봉화중학교에서 전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되게 궁금한데 실제 어떻게 기초학력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봉화중학교. 본격적으로 학업에 매진해야 하는 중학생의 경우 기초학력이 부진하면 공부할 때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현재 중학생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배우는 게 좀 헷갈리고 이해가 잘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읽는다고 해서 이해도 잘 안 돼요. 그저 영혼 없이 읽을 뿐이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려면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때문에 봉화중에선 특별 학습 코칭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읽기, 쓰기, 암기, 시험. 4단계에 걸친 학습 전략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부의 원리를 이해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 파악이랑 그 시험 문제 파악하는 거 어려웠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고 나서부터는 좀 쉬워졌어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학교의 교사들로 다중지원팀을 운영을 해서 그 다중지원팀에서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분석과 지원,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봉화중의 어벤져스 다중지원팀을 만나볼까요? 먼저 사제간의 멘토링으로 친밀감을 쌓는 반인데요. 나만의 카메라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번 자존감, 집중력이 낮아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맞춤 멘토링으로 학교 생활에 즐거움을 주고 있답니다. 난 언제나 혼자였고 늘 외로웠어. 점점 더 위로 올라왔지. 선생님은 한 명이고 아이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학습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개별적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사와 학생 간의 비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개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집중학습 지도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은 이제 수업에 자기가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그냥 앉아 있는 거는 결코 뭐 즐거울래야 즐거울 수도 없고 아니면 그냥 고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걔네들을 좀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자. 국영수 과목당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모아 방과 후 지도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상해지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가? 자,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찾아보고. 근데 교장님, 혹시 저기 학생들 저기 남는 거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러진 않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선생님들과 래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학생들이. 수학에 이어 국어 시간엔 뭘 할까요? 수업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도서관으로 향하는 학생들. 마음에 드는 책이나 시집을 골라 읽고요. 괜찮은 것 같아? 네. 읽어보니까 이걸로 선택? 전 이거요. 책 내용을 메모해 친구들과 공유도 하는데요. 정규 수업 시간에 묻기 어려웠던 질문도 자유롭게 나누면서 자신감을 얻는다는 학생들. 그렇다면 진로 걱정이 한창인 3학년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할까요? 1년에 한 번씩 3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적성 검사를 실시한다는 학교.
학습 동기를 유발해 학업으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건데요. 진로를 통해서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는 아이들이 있고 학습의 동기를 통해서 진로를 찾아가려는 아이들이 이런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진로를 통해서 학습의 방향성도 같이 잡아주고 설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도현이는 뭐 하고 싶어? 게임 디렉터랑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네. 1대1 상담을 통해 앞으로 공부해야 할 방향도 그려봅니다. 게임을 만드는 쪽을 괜찮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연구를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니까 그쪽으로 가면 괜찮겠다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현재 봉화중학교에선 지식교육 외에 학생들의 정서적 부분까지 고려한 통합교육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야 학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교육복지 수업 일종으로 원예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정서 함양과 안정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학습 의욕을 잃게 된 이유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되찾게 하고 그것이 바로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교육. 그것이 바로 기초학력을 높이는 지름길 아닐까요?